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슈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올해 초 돌연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투를 3개나 쓰다가 적폐청산을 모토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으니 이제 이재명 지사로 다시 배를 갈아탄다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윤석권 원장은 자신의 임기 만료 시점 2021년 5월 7일입니다. 만료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기 때문에 자신이 정권의 마지막 1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유력 대권 주자를 만나는 것을 보아 그의 속셈은 임기 1년 연장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살아남아 앞으로 3년간 금감원장으로 행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69세의 김정태 회장이 1년짜리 지주회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두고도 고령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74세인 윤석권 원장이 스스로 연임론을 피우는 것은 노욕을 넘어 노망에 가깝습니다. 셀프 연임서를 피우기 전에 금감원장으로서 내세울 업적이라도 있는지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참사도 3년 연임을 위한 큰 그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불법이더라도 원장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자신을 연임 원장으로 옹립해줄 수 있는 자들을 승진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까불면 재미없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윤 원장처럼 인사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휘둘렀던 원장으로는 국회의원 아들 채용비를 지시한 최수현 전 원장이 있었습니다. 최수현 전 원장은 지금까지 역대 최악의 원장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윤석권 원장은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관료의 문제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니 무조건 관료는 악이라는 식의 편가르기는 윤 원장 같은 사이비 진보학자들이 금감원을 차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정치적 수사였던 것 같습니다. MBK 장학생 거수기였던 윤석권 원장이 금융회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윤 원장의 철새 본능은 그의 사회이사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적인 약탈적 투기자본인 MBK 파트너스의 사회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입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고금리 대출로 악명이 높았던 HK저축은행의 사회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노동이사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리해고 압박으로 임산부를 실신시킨 ING생명의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정리해고 기술은 영화 카트에서도 확인되는데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 홈플러스를 인수한 투기 자본이 바로 MBK 파트너스입니다. 윤석권 원장이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원장은 김병주 회장의 든든한 호위무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참석한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고 김병주 회장도 윤 원장을 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일례로 윤 원장은 시티은행에서 7년간 사회이사를 하면서 총 4억 6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2004년 한 해에만 2억 4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2004년 당시 2억 원이면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자가 금융회사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랜 기간 사회이사로 거수기 역할을 해서인지 윤석권 원장은 조용병 회장의 연임 문제에도 침묵했습니다. 조용병 회장은 작년 1월 채용 비리로 유죄 선고 징역 1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유죄 선고를 받고도 연임에 성공했는데 윤 원장은 이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금융회사와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윤 원장이 지주회장의 뻔뻔한 행태에 침묵하다니 금감원장으로서 낙제점입니다. 윤석권 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용병 회장에게 아무 말 못하는 이유는 조 회장이 MBK 파트너스로부터 ING생명을 사주었기 때문입니까? 신한지주는 MBK 파트너스 보유 지분은 주당 47,400원에 현금으로 매입했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28,200원을 기준으로 신한지주 주식과 교환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소액주주들이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권 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평소 소비자 보호를 외치셨는데
ING생명 소액 주주들을 위해 신한지주와 MBK 파트너스 간 거래를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석헌의 사기극 키코 사태와 금감원 독립. 윤 원장은 교수 시절 키코는 사기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취임 즉시 키코 피해자를 만나 재조사를 지시하더니 1년 후에는 용두사미격으로 은행들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키코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상재 부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이 전 부원장이 2008년 국정감사 당시 키코는 공정한 계약이라며 사기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 결과는 이 전 부원장의 주장처럼 사기가 아닌 불안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황당한 건 키코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안전 판매라는 결론이라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벌써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키코 사건 발생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고 금감원의 지급 공고에도 은행은 배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앉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서서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애초에 키코가 사기 상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데 금감원에 재조사를 신청한 것도 의아합니다. 금감원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헌 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기로 판단해 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키코 피해자들만 황당한 건 아닙니다. 금감원 직원들도 작년 국감에서 윤 원장이 느닷없이 꺼낸 금감원 독립론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묻는 질문에 윤 원장은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감독을 강화할 수 없었다며 느닷없이 예산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금감원 취임 후 금감원 독립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예산 독립론을 꺼냈는데 예산 위기도 본인이 초래했으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코 문제든 금감원 독립론이든 되돌아보면 윤 원장은 자신이 마치 성인이라도 되는 듯 큰 소리를 쳐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학자로 포장되었던 윤 원장의 실체는 선동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는데 저축은행 사태의 발생 원인도 사모펀드와 같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국감장에서 당시 권혁세 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직원 그 누구도 예산이 부족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독립론에 이어 황당한 교통경찰론까지 제기하며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임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뻔뻔한 행태는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비리 종합 세트 윤 원장 자진 사퇴하라. 이번 정기 인사에서 윤 원장은 여러 건의 채용 비리에 가담한 김모 수석을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팀장이 저지른 채용 비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모 팀장 등이 가담한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은 총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므로 채용 비리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결국 금융회사가 지급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금감원장이라면 즉시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고 금융회사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아직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인사는 되돌릴 수 없으며 윤 원장이 이번 인사참사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뿐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정 운영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 팀장은 채용 비리로 3명의 청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3명의 피해자는 뒤늦게나마 금감원에 채용되었습니다. 이번 인사파행으로 금감원은 난파 직전의 상황이며 윤 원장은 여러 형사사건으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에 간신들만 있는지 윤 원장에게 아무도 고온을 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권 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금감원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3월 5일 금요일까지 거취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무사히 퇴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비관료 우선 원칙은 업무 능력과 도덕성이 비슷할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격으로 적용해야지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비관료라는 이유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윤 원장은 인사권을 함부로 휘둘러 금감원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임기 연장을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이런 모습을 청와대가 바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 회견문은 낭독 끝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사무공연맹 금융정책위원장과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오늘 오창하 금융감독 노조위원장께서 자신의 기관장을 나가라라고 할 정도에 참 3년 동안 어찌 참으셨는지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우리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리나라 금융감독 정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 기관이 잘못 운영이 되면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못되고 있는 인사 중에 하나가 금융권에 대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정말로 괜찮은 인재풀을 육성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그나마 과거에 조금이라도 연줄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 금융권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방금 폴리페서라고 하셨는데 프로페서의 길을 포기하고 폴리페서로서 이미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에 다 부역하셨기 때문에 여러 곳의 사회이사를 겸직하시면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한번 대선 캠프에 주셨다는 이유로 지금 각종 금융권의 낙하산을 내려보내다 보니 오히려 MB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은커녕 지금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소비자 피해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박근혜 MB 정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이 금융권의 적폐청산도 결국은 인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인사를 가지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금융권은 왜 정말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을 앉히지 않는지, 그래서 오히려 관료가 낫다라는 얘기가 왜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럴 데 없는 것 같습니다. 2008년 3월 저희 한국거래소에는 이정환 이사장이 계셨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임원으로 와서 소위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셀프 추천을 통해서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후보 추천위원들이 사회이사들이 일괄 사퇴를 하고 윤석권 원장이 MB정부의 용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정환 이사장에 의해서 사회이사로 추대가 되었지요. 결국은 이정환 이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좀 호의해 줄 수 있는 사회이사로 생각하고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 한국거래소가 이정환 이사장님이 나가시지 않고 버티다 보니 MB정부로부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과 같은 엄청난 거센 외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윤석권 이사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까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요. 그 과정 중에서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 혹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이 싸울 때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고, 또 자신을 실질적인 임명권자인 이정환 이사장이 고통받고 있을 때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MB 정권이 임명한 다음 이사장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누구보다도 한국거래소의 적폐, 그러니까 정말 정작 싸워야 될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내부에 총을 들이매고 칼날을 들이댄 측면은 지금 오늘날 감독원에서 3년 동안 보여온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금융권 기관장 인사를 1년을 끌고 갈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 재창출은커녕 오히려 이 지금 동학개미운동부터 시작해서 주식 투자 인구가 지금 거의 수천만을 천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금융정책, 제대로 된 금융권 인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의 거센 역풍을 받을 것이 불효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는 더더욱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오창하 위원장님과 저희는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또 오늘의 이 윤석권 원장의 퇴진 요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금융권 기관장들 적폐 인사를 쇄신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트 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위원장 주재현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김병주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승승장구 진짜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는 이유를 오늘 또 한 이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 정도 되는 분이 MBK의 장학생 수준으로 있었으니 얼마나 백이 든든한지 오늘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김병주 회장이 박태준 회장의 사위이자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해가지고 백이 든든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금감원장 정도 되는 분이 MBK의 장학생 수준이라는 사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BK가 아무리 떳떳하지 못하고 나쁜 짓을 저질러도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홈플러스 인수 대금 7조 2천억 중에 자기 자본 블라인드 펀드는 2조 2천억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조는 인수 대상 기업인 홈플러스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빚을 내서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과정부터 땅짓고 헤엄치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중국인들이 은행에서 상가를 이제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6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구입해가지고 문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과 다른 게 뭡니까? 장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회사 경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모펀드가 자기 자본 2조 2천억을 가지고 인수 대상 기업인 홈플러스를 담보로 5조 원 빚을 내서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직원들 다 내보내고 재무구조 거덜내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본 다 팔아 치우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먹튀 악질 사모펀드를 규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금감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MBK로부터 사실상 장학금을 받아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MBK는 사실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직원들을 진짜 많이 괴롭혔습니다. 일단 2015년 기준과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홈플러스 소속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5천여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식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흑자 매장, 알짜 매장도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진 매장이라고 해서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영업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들은 불가피하게 매장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용 보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문을 닫고 인근 매장 또는 수십 킬로의 매장으로 인사 발령이 나게 되면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만둬야 됩니다. 회사가 얘기하는, MBK가 얘기하는 고용 보장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인사 발령 마음대로 내겠다라고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회사 경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모펀드가 멀쩡한 기업을 자기 자본도 거의 없이 인수한 다음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다 팔아치우고 멀쩡한 회사를 거덜내고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고 나서 MBK가 홈플러스에서 완전히 손틀고 나갈 때 ING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인수합병에서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MBK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는 동안 그 인수 대상 기업 저희 홈플러스는 완전히 걷어놨습니다. 이런 먹튀 악질 사모펀드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들은 계속 악순환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모펀드를 장려하는 외국 자본보다 낫기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를 장려하는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규제할 건 규제하고 통제할 건 통제해야 이런 나쁜 짓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저희 마트 산업노동자 홈플러스 지부 MBK와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할 때, 사고 대팔 때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도 없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당사자들인 노동자를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규제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MBK와 같은 먹튀 악질 사모펀드를 규제하기 위한 활동을,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융감시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용건입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감독을 총괄하는 통합감독기구가 출범한 지 한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30년 통합감독기구의 출범 속에서 사상 최악의 감독원장이 저는 윤석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용 교수에 지나지 않았던 이자가 명예를 쫓다 돈을 쫓기 위해서 만난 것이 MBK 파트너스입니다. 한미은행의 사이사로서 김병주가 한라이프랜드 대표할 때, 아시아 대표할 때 만나서 사이사를 하면서 돈의 맛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주가 2005년 MBK 파트너스를 설립했을 때 그때부터 MBK의 사이사를 온갖 곳에서 다 했습니다. 여기 피켓에 적혀있는 MBK 장학생 윤석현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이 바로 MBK 장학재단의 사회이사도 윤석현이 했었습니다. 긴 시간 윤석현은 MBK를 통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금융시장 언저리에서 달콤한 말로, 정의롭지도 않은 자가 달콤한 말로 여러 가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드디어 금융감독원장이 됩니다.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장이 되고 나서 곧이어 벌어진 일이 ING생명 직전에 사이사였던 윤석현이 정문국과 신한의 조용병을 만나게 하는 과정에 윤석현이 있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MBK는 엑시스를 해야 되고
ING의 생명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상호를 쓸 수 없어서 오렌지 라이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1조 8천억 정도 주고 인수한 회사를 2조 3천억을 남기고 신한에 팔았습니다. 신한은 신한생명이 있는데 조영뱅은 왜 오렌지 라이프 생명을 인수했습니까? 그것은 그 시기가 바로 조영뱅과 관련된 조영뱅 회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 문제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MBK 후연자였던 윤석열이 감독원장으로 갔으니 ING 생명을 인수하면은 오렌지 라이프 생명을 인수하면은 뒷배는 든든하게 봐주겠구나 했습니다. 오렌지 라이프 ING에서 MBK가 엑시트하기 위해서 47,400원에 구주를 매출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에 47,400원 그 금액으로 해서 인수되었습니다. 근데 소액 투자자들은 마지막에 28,000원에 합병되는 주식이 병합되는 그런 손실을 겪었습니다. 조용병이 채용 비리로 역대 금융기관 CEO 중에서 연임되는 과정에서 감독원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의 희망을 좌절시킨 범죄자들이라고 이야기한 조용병이 연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이사의 결정을 존중하다는 되지도 않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ING가 오렌지 라이프 생명이 신속하게 신한으로 인수되고 MBK가 2조 3천억에 달하는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렌지 라이프가 신한으로 인수가 되고 나서 1월에 공시를 했습니다. 신한으로 넘어가더라도 고배당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런데 12월에 주식은 병합되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인수해놓은 회사도 아닌데 인수당하는 쪽에서 고배당을 계속할 거라는 주가를 부양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원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복합금융감독기구 감독기관과 회사와 관련해서 감사 예정 기업 중에 유일하게 MBK 파트너스는 예외시켰습니다. 그동안 장학금으로 받은 돈과 관련한 보상을 톡톡히 또 한 것입니다. 이런 감독원장이 MBK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청환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MBK는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인인 양 행사하면서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세금 한 푼 안 냈습니다. 홈플러스 1조 인수할 때 6천억 원의 프라임 펀드를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4조 3천억을 대한민국 은행에서 론했습니다. 지돈 하나도 없이 한국인 양 행사하면서 한국에 투자하고 수익은 챙겨서 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BK 탈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K는 포브스지 한국인 부자 작년 12위에 올랐습니다. 자산만 2조 3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벌어들인 돈 5천억 정도 예상되는 그 금액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저에게 보내왔었지만 미국에서 세금을 잘 낼 것 같습니까? 뉴욕주의 소득세는 60%입니다. 그리고 이 MBK의 마이클 김병준은 지금 홍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한국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세금 냈다는 걸 자료로 공개하면 될 것인데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의 세금도 우리가 추적할 것입니다. 윤석열 원장의 장학생과 관련된 행위들도 결국 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는 조사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인사는 잘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금융시장 400조 사모펀드 중에서 6조 이상의 손실이 나고 지금 그 손실도 계속되고 있고 윤석열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된 손실은 이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부원장 인사를 발령시킴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연임하겠다고 계속 설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1년 남은 임기에
금융감독 원장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뭉개 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민정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빨리 후임자를 찾고 윤석열을 내보내기 바랍니다.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금융시장은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지금 주식시장의 주가가 올라서 모든 문제가 덮여져 있지만 주식시장이 조정이 오기 시작하면은 감내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다시 터질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윤석열에 있고 또한 이 윤석열을 신속히 경질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는 반드시 연대해서 윤석열을 내보내고 제대로 된 금융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